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각고의 영광이란 수사 비화 소개 기사의 제목은 기자들도 이들 2대 진범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한국 언론의 사실 인식과 진실 확인의 수준과 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기자들은 확정 판결 훨씬 이전에 무죄 추정인들을 범인이라고 불러 스스로의 언론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시켜버린 다음 그들이 범인이란 전제 아래서 기사들을 써갔다. 최영옥 씨 등을 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견해인데 기자들은 자신의 판단 기능을 일단 정지시키고 이 검찰의 견해에 그대로 편승한 것이었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진실 확인 의무를 내버리고 그 의무를 검찰의 판단 기능에 양도한 것과 같은 자세였다. 검찰의 판단에 잘못이 생기면 그것과 합치돼 있는 언론의 보도 방향도 뒤죽박죽 될 터였다. 기자들이 검찰 발표 내용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 있긴 했다. 수사 과정의 취재가 부실했고 피의자나 그 가족들에 접근하지 못해 검찰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할 만한 자료와 잣대를 미리 갖고 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회부 기자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상대적인 높은 신뢰도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엔 확정 판결 이전에 형사 피의자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느냐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한국 언론엔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그나 사건 보도에서 착오를 빚게 한 요인이 됐다. 몇몇 기자들이 의심을 갖기는 했다. 그때 합동통신의 검찰 출입 기자였던 신상욱 씨는 김금식 씨의 불법 출소 문제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아무리 교도 행정이 썩었다고 해도 그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구나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것도 외상으로 해서 하루를 외출 보내주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범행 내용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범인들은 모두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의혹을 갖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기자들보다 변호사들은 훨씬 자신있게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최형욱 씨의 고모부는 부산의 한봉세 변호사를, 대구의 교도관 가족들은 대구의 박찬 변호사와 부산의 서윤학 변호사를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최영욱 씨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자기를 면회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산당으로 몰았구나. 걱정할 건 없지만 1년은 고생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서윤학 변호사도 기록을 검토해보니 단박에 피고인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라고 했다. 박찬 변호사는 녹음기를 들고 대구 교도소로 찾아가 결정적인 반증을 확보했다. 그는 김금식 씨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새 복역수를 만났다. 세 사람은 한결같이 금식 씨가 외출했다는 1967년 10월 17일에 그가 감방 안에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특히 서모 씨는 김금식 씨가 감방 정리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6월 8일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그나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왔다. 검찰 발표 열흘 뒤의 일이었다. 조선일보는 대구교도소 이원호 소장이 자체 조사를 실시, 불법 출소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틀 뒤 김태현 검사는
대구교도소의 조사 결과는 행정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혹의 꼬리가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할 때 검찰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6월 12일 오전 6시부터 현장 검증이 범인검거 발표 보름 뒤에나 이루어진 것도 퍽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날 부산의 두 신문은 또다시 처절할 정도로 흥분에 맞지 않았다. 사회면의 거의 4분의 3을 다 바쳐 살해 장면과 군중의 저주를 스냅 사진들을 곁들여 극명하게 소개했다. 사회면 제목들은 춤추고 있었다. 근하군을 이렇게 죽였다. 흥분한 군중 저놈들을 죽여라. 살해 장면 등 태연하게 재현. 바른대로 말하자고 서로 타일러. 사나이답게 바로 대라. 발뺌하려 들자 하수인이 주범을 면박. 부산일보는 구경꾼들이 짐승 같은 저놈들을 저렇게 데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코를 꿰어 끌고 다녀야 한다고 저주했다고 썼다. 또 정대범 씨를 살인귀라고 표현했다. 이런 흥분, 저주, 분노의 소용돌이에 시선을 빼앗긴 기자들이 현장 검증의 실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기사에는 그런 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현장 검증 날은 피의자들이 처음으로 백일하에 공개된 날이었다. 기자들이 처음으로 검사들의 통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의 우등생은 정대범 씨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김기철 씨가 연극을 거부하고 우두커니 서 있으면 대범 씨는 네가 시킨 게 아니냐, 사나이답게 바로 해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대범 씨는 살해 장면과 시체 유기 장면을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태연히 연기했다. 그는 자학적인 태도까지 보이며 김금식 씨에게 이왕 죄를 지은 몸이니 바른대로 말하라고 타이를 정도였다. 김금식 씨는 웬일인지 이날 몸을 도사렸다. 얼굴을 신문으로 가리고 사진 기자들에게 욕을 퍼붓다가 대범 씨가 살해 장면을 연기할 땐 담벼락에 붙어서서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피둥피둥 살이 찐 건강한 모습이었다. 감방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던 기철 씨나 형욱 씨와는 달리 그는 감방 안에서 호의호식했던 것이다. 그는 부산 지은역에서 기철 씨 및 대범 씨와 만나는 장면에 와선 연기를 거부했다. 그게 공개적으로 검찰의 협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현장 검증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다. 최영욱 씨가 현장 검증에 끌려 나온 것은 밤중이었다. 4명의 연기자들은 2패, 꼭두각 씨와 사람으로 갈라졌다. 기철 씨와 형욱 씨는 와본 적이 없다. 그런 건 모른다고 현장 검증을 끝까지 거부했다. 검사들의 놀이개가 된 대범 씨와 금식 씨는 이런 기철 씨와 형욱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빈정대기도 했다. 낮에 현장 검증을 거부했던 금식 씨는 밤에 와선 다시 적극 협조자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낮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랬었다고 했다. 이 현장 검증에서 서윤학 변호사는 주연 배우의 중요한 실수를 발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왼손잡이인 정대범 씨는 근하군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은 다음에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조르고 왼손에 쥔 칼로 그나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신음을 했다. 이 연기대로라면 칼자국은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으로 뚫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근하군 시체의 부검 결과 칼이 오른쪽 가슴으로 들어가 왼쪽 아래 방향으로 꽂히면서 그 칼끝은 왼쪽 심장 벽을 뚫었음이 밝혀져 있었다. 곧 정대범 씨의 현장 검증 때의 칼질과는 반대 방향이었던 것이다. 서 변호사는 또 정 씨가 범행 때 입었다는 옷에서 핏자국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 더욱 자신감을 굳혔다.